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 아침의 진일책 변호사입니다. 최악의 전력난이 예상됩니다. 필요한 전력은 8,050만 킬로와트, 공급 능력은 최대 7,744만 킬로와트입니다. 앞으로 3일간 전기 아끼는 게 바로 애국입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두고 중산층을 죽이는 세금 폭탄이라고 합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보편적 복지하자면서 세금은 안 내겠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보편적 복지하려면 보편적 납세를 해야겠죠. 서구처럼 소득세와 부가세를 왕창 올리지는 못한다면 가진 자들이 좀 더 내야 할 겁니다. 그런 사회민주주의 국가가 싫다면 부자들 아이로 1년에 900만 원씩이나 들여서 국가가 보육을 책임지는 것 같은 보편적 복지는 제고해야 합니다. 돈 쓰는 꾀는 누구나 낼 수 있죠. 돈 내는 생각은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8월 12일 월요일 출발 새집 순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불볕더위, 오늘 또 전국의 폭염주의보입니다. 일부에서 폭염 피해 상황과 기상 상황 점검합니다. 삼성과 애플 특허 사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바마는 삼성 특허를 침해한 애플에 면죄부를 주었는데요. 이번에 삼성이 애플 특허 침해했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2부에서 전문가 의견 듣습니다. 복지는 해야겠고 돈은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 세제 개편안이 정치판의 새 내관이 되고 있습니다. 금요일 기획재정부 의견 들은 데 이어서 오늘과 내일 여야의 의견을 듣습니다. 오늘은 민주당 최재성 의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매주 월요일엔 한 주간의 정치 상황을 짚어보는 정치 포커스 마련합니다. 전우식의 출발 새침 출발합니다. 김남주는 어떤 정수기 쓰냐고요? 쭉 청호권만 쓰다가 다시 청호신상 티니 29cm니까 어디든 쏙. 전기세, 렌탈료는 알뜰, 자외선 살균까지 알아서 척척. 저 김남주가 자신있게 추천합니다. 다 되는 정수기, 이거스 얼음 정수기 티니 1588-2290 청호나이스. 지금도 어딘가에선 피로가 소리 없이 쌓이고 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구석구석 쌓인 눈을 녹이듯 우리 모두의 피로가 녹을 때까지 바카스가 응원합니다. 풀려라 5천만, 풀려라 피로. 대한민국 피로회복제 바카스. 발빠른 뉴스, 진실보도의 자존심,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뉴스 헤드라인. 주요 뉴스 살펴드립니다. 뉴스 헤드라인 시사평론가 이종원 박사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전력 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당진 화력 3호기가 또 가동 중단이 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어젯밤 10시 34분께 멈춰 섰습니다. 터빈 진동이 갑자기 심해지면서 멈춰섰다고 하는데 예. 이 정확한 원인 규명 복구 중이라 그럽니다. 근데 시간이 좀 걸린다 그래요. 만약에 낮까지 계속 가동 중단이 이어진다면 이 전력 수급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발전 용량이 50만 킬로와트입니다. 예. 이 평상시 같으면 사실은 뭐 이런 정도 그렇게 무시해도 될 정도긴 한데 요즘 워낙 단 1만 킬로와트도 좀 아쉬운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 그런 거죠. 한편 오늘 예비 전력이 180만 킬로와트 그 안팎에 머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전력 수급 경보 4단계 경계 발령이 불가피할 거다 이런 관측이네요. 예, 이 당국에서는 오늘과 내일 수요일까지가 이 문제라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오늘 예상 전력 수요가 이 사상 최대치 8,050만 킬로와트입니다. 예. 반면에 공급 가능한 전력량은 7,740만 킬로와트 정도. 예. 그래서 원전 3기 분량 정도가 모자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모든 비상대책을 다 동원해서 블랙아웃을 막겠다 이런 방침을 세웠고 우선 400개 기업체 대상으로 해서 이 긴급 절전에 들어간다 그러고요. 또 이 과태료 부과라든가 이런 위반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도 좀 고려 중입니다. 일단 오늘 경계 단계가 만약에 발령이 되면 사이렌이 전국적으로 울리니까요. 예. 또 괜히 또 당황하시지 않으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예. 이 경계 발령까지는 거의 뭐 확정지기라고 하던데. 네. 예, 그렇습니까? 예. 예, 정부가 내놓은 세법 개정안에 여야 갈등을 더 부추기는 양상이 되어버렸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안 그래도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전개 중인데 이 세법 개정안 문제를 그 장외투쟁의 또 전면에 내세우기로 했다 그럽니다.
예. 쟁점이 하나 더 느는 거죠.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과 더불어서 이에 따라서 이 세부담 저지 서명 작업 이런 것에 당력을 집중한다 그러고 이 현수막 이것도 전국에 좀 내건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 연쇄 관담회 또 연다 그러고 지금 이렇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새누리당 역시 긴장을 좀 늦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을 한편에서는 비판을 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이 좀 세부담 관련한 부분을 좀 조정을 하는 그런 그 안을 지금 적극 고려 중이라 그럽니다. 예. 그런데 그 나오는 용어들이 그 조금 이 계층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자에게는 세금을, 중산층 세민에게는 복지를. 예. 뭐 야당으로서는 이제 그렇게. 예. 아니 뭐 여당도 마찬가지예요. 여당도 지금 부자에게 끝까지 뭐 돈 받는다 식의 플랜카드를 그 내거리에 걸어놓은 것도 보이는데. 그렇죠. 예. 네. 왜 그렇게 계층 간의 갈등을 자꾸 부추기는가. 예. 저는 그걸 우려를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 전두환 추징법이 지금 제정되고 한 달이 지났는데 검찰이 환수해서 이제 수사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이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별법이죠. 일부 개정안 지난달 12일에 발표가 됐습니다. 예. 이런 속에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이 조만간 체제를 이 수사팀으로 전환을 한다 그럽니다. 이 전 씨 일가 소환에 좀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소환 대상으로는 그 제국 씨, 차남 재용 씨, 삼남 재만 씨, 그다음에 차남 이창석 씨 유력하게 지금 거론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그 전 씨 일가가 소유 부동산을 급매 처분하거나 뭐 이렇게 좀 급매 처분을 시도한 그런 행위가 좀 있었는데 예. 이것도 범죄 수익 은닉에 해당하는지 지금 검토를 한다 그럽니다. 예, 아울러서 각종 개인 비리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 검토 중이라고 하네요. 예, 앞으로 또 어떻게 진행될지 온 국민이 이 드라마 보는 기분으로 보고 있다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가족들이 돈 좀 모아서 돈이 있으면 좀 모아서 내면 이 보기 좋을 것 같은데. 네, 원래는 그걸 기대했던 거죠, 검찰도. 예, 그걸 기대를 한 것 같죠? 네. 예. 오늘로 금융실명제가 20주년을 맞고 있죠. 네, 이 전두환 전 대통령 역시 이 차명 계좌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죠. 예. 그래서 다시 또 좀 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제도인데 1993년 8월 12일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긴급명령 발동으로 이 도입을 했죠. 그때는 상당히 이 좀 충격적이기도 했었는데 금융거래를 할 때 가명이나 무기명 거래 허용하지 않고 실명 거래만 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거래 투명화에 많은 기여를 하긴 했는데 아직도 부분적으로 차명 거래를 허용하고 있는 점 이것과 관련해서는 좀 수정 요구가 없지 않은 그런 그 상황이고요. 예. 합의에 따른 차명 계좌 개설 금지한 조항이 지금 없다는 거죠. 이에 따라서 이번 그 9월 정기국회 때 이 부분 또 더욱더 이 거래 금지를 강화하는 내용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좀 없지 않다 그러네요. 예, 어떻습니까? 이 박사가 보기에 금융실명제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십니까?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봐야 되겠죠. 예. 네. 그렇군요. 또, 이 일부에서는 당시 너무 갑작스런 실명제를 하는 바람에 그만큼 부작용도 있었다 하는 분석도 있더군요. 예,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유출과 관련해서 시민단체가 위기경보 발령을 요구하고 나섰죠. 네. 후쿠시마 1 원전 방사능 오염수가 이 유입 차단을 위해서 설치한 지중벽 상단을 넘어서 바다로 유출되고 있다. 이렇게 예. 지금 도쿄전력이 밝히지 않았습니까? 지난 10일이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어제 그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회원들이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어요. 예.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 매뉴얼에 따른 위기 경보를 즉각 발령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2011년에 그 정부와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이 매뉴얼을 만들었다 그러고요. 예. 이 매뉴얼에 따르면 요즘 그 확인이 된 후쿠시마 사고 원전 방사능 유출 정도는 주의 이상을 발령하거나 최소 관심 단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예. 발령해야 한다 이런 요구를 한 거죠.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뉴스 헤드라인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여러분의 아침을 여는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연일 찜통대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린 상황인데요. 예, 토요일 울산은 40도를 넘었습니다. 예, 어제는
광양이 38.6도, 울산이 37도, 광주가 36.1도, 서울이 33도였습니다. 가히 살인적 더위입니다. 사람만 더위를 느끼는 게 아닙니다. 폭염으로 농가들도 비상에 걸렸습니다. 더워도 덥다고 말 못하는 닭이나 오리 같은 가축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유례없는 찜통 무더위 속에 폐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북 정읍에서 직접 양계장을 운영하는 정읍시 양계장협회 김광삼 회장 전화로 연결해서 상황 알아봅니다. 김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김광삼입니다. 어제 낮 최고 기온이 37도까지 올랐죠? 네, 그렇습니다. 정읍은 요즘 뭐 거의 한 일주일 가까이 36도, 37도 뭐 그렇게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예, 실제 그 양계장에서 체감하는 더위는 어떻습니까? 네, 양계장에서 체감하는 더위는 실질적으로 그 실내 같은 데서 측정 온도가 36, 7도지 직접 햇볕을 받고 그다음에 막사에 그 복사열까지 합하면 그 닭들이나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 온도는 그보다 훨씬 더합니다. 예, 아주 느꼈군요. 이 사람도 덥지만은 그래서 그 폐사하는 닭이나 오리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요즘 뭐 현대화 시설로 시설을 잘 갖춰진 양계장에서는 뭐 그렇게 많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만은 시설이 열악한 특히 뭐 전라북도 내 정읍 이런 쪽의 양계장에서는 지금 그 병아리를 제외한 상당히 큰 성게에서는 대략 한 10%에서 20%까지 폐사가 나고 있습니다. 대략 한 10만 수당 만수에서 2만 수 정도 폐사가 지금 연일 계속 나고 있습니다. 예, 그 엄청나군요. 매일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예, 농가의 타격이 굉장히 크겠군요. 근데 병아리는 그러면 이 상대적으로 큰 닭에 비해서 더위를 잘 견디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병아리는 실제로 병아리가 부화기에서 부화하는 온도 자체가 37, 8도 정도이기 때문에 예, 그렇군요. 예, 병아리는 4, 5도 정도의 온도를 유지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이제 그보다 약간 높은 7, 8도가 되더라도 견뎌내는데 큰 닭은 32도에서 3도 이상이 닭이 견딜 수 있는 뭐 임계 온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같이 37, 8도가 계속 오르내리고 있는 날씨에서는 당연히 폐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체온이 37도인 대비해서 36, 7도인 대비해서 닭은 체온이 40도, 41도거든요. 그런데 그 닭은 사람과 달리 더위나 이런 것이 왔을 때 식힐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날개를 벌린다든가 입을 활딱거리면서 하는데 그걸 가지고는 유지음 폭염에는 뭐 속수무책입니다. 농장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돌보고는 있지만 이건 뭐 하늘이 이렇게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예. 그래서 뭐 물을 뿌려준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지금 가축에게 온도를 낮춰주는 방법밖에 없겠군요. 예, 그런 방법 또는 대형 팬을 틀어가지고 그 풍속을 많이 일으켜가지고 체감 온도를 좀 37, 8도가 나가더라도 상당히 선풍기 앞에 있으면 상당히 더워도 사람이 좀 견딜만 하잖아요. 그렇듯이 그 대형 선풍기로 총 동원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열악한 농가에서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해서 폐사가 나는 부분도 있고 또 거기다가 이제 안개 분무나 스프링클러 시설로를 이용해서 주변에 있는 그 관정을 이용해서 물을 뿌려주면 대략 한 4, 5도 정도 낮추는 그런 결과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상당히 좀 한계고 정업 이론에서는 지금 장마라 하지만은 계속된 마른 장마에 여기는 비구경을 거의 하지 못했어요 올 여름에. 그러면서 이런 찜통더위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농가는 엄청난 더위에 비도 상당히 장마를 거쳐 왔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것은 가물어가지고 메마른 데다가 이렇게 더위가 계속 찜통 더우니까 피해가 더 큽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 회장님.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읍시 양계장협회 김광삼 회장이었습니다.
하루의 체감 온도를 높여드립니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이 불볕더위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K웨더 반기성 예보센터장 함께 날씨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시도대에 직접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기성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됐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오늘 현재 우리나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남부지방으로는 폭염경보가, 중부지방으로는 폭염주의보가 발령돼 있죠. 사실 어제 올 들어 최고 기온 또 8월 급값을 갱신한 곳이 있을 정도로 아주 어제 찜통더위를 보였었는데요. 서울이 33.2도, 창원이 37.1도, 광주가 36.1도, 순천이 35.7도로 역대 관측 기록 1위를 갱신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제보다 더 더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K웨더 예보센터에서는 오늘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은 33도에서 35도, 남부지방으로는 35도에서 38도의 폭염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제보다도 1, 2도가 더 높아진다는 얘기인데 지금 폭염으로 토요일까지는 총 7분이 목숨을 잃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었는데 지금 이게 상황이 아주 어려운데 언제까지 이게 더위가 계속될 것 같습니까? 일단 이번 주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일단 이번 주가 지나면 이제 기온이 서서히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 고비는 이번 주까지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목요일까지 이제 올여름 들어서 가장 무더운 날씨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금요일서부터는 중부지방으로 이제 소나기가 자주 내리면서 더위가 서서히 꺾이고 20일 이후에는 완전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이 남쪽으로 수축해 내려가면서 한여름 무더위 이제 한풀 꺾일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태평양 고기압이 밑으로 내려가는 20일 이후까지는 참아야 된다. 울산이 40.3도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이게 찾아보니까 1942년 대구에서 기록된 뒤에 처음이더라고요. 지난 해와 비교해 보면 올해 어느 정도 더 더운 겁니까? 상당히 덥죠. 그리고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데요. 울산의 경우 평년과 비교해보다 8월 최고 기온은 무려 4.4도나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엄청 높은 것이죠. 열대와 폭염일수도 7월부터만 보더라도 35일째 또 폭염일수도 33일째 이어지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이런 현상은 전국적이기도 하지만 특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강한 그런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더워도 너무 더운 게 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올해는 좀 이례적으로 북태평양 고기압이 일찍 우리나라로 확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염이 예년보다 일찍 발생을 했고요. 또 오랫동안 지금 지속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로 아주 상당히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올랐는데 이거는 원인으로 보면 지구온난화를 위한 기후변화의 영향, 다음에 이제 기온이 상승하는 추세가 더해지고 여기에 오랫동안 이제 비가 오지 않으면서 지표면이 가열되는 효과까지 더해졌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좀 독특한 용어가 올해 처음 생겼습니다. 초열대야라는 용어인데 이게 일본에서는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 강릉에서 아침 최저기온이 30도가 넘는 초열대야 현상이 바로 벌어졌죠. 바로 이런 것처럼 이게 이제 아침 기온이 한낮 기온과 다름없을 정도로 아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게 되는 겁니다. 초열대라고 말씀하시니까 저도 어제 온도계를 보니까 새벽 2시인데도 28도, 29도 그렇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요즘 폭염이 지금 이어지는 가운데 갑작스럽게 하늘이 어두워지고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낮에 왕왕 거의 매일처럼 있는데요. 이게 무슨 현상입니까? 특히 이제 지난주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아주 몇 차례 강한 비가 내렸었죠. 한낮인데도 밤처럼 컴컴한 데다가 벼락이 수십 분 동안 멈추지 않아서 네티즌들이 야 이거 지구 멸망의 순간을 보는 것 같다 이런 글을 막 올리기도 했는데요. 사실 이거는 이제 지표면적으로는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 공기가 있는데 그 상층에서는 아직도 북쪽 고기압의 한량한 공기가 위치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중부지방 상공에서 강력한 대기 불안정이 만들어지면서 아주 수직적으로 높은 비구름이 만들어지게 된 건데요. 구름이 아주 고고도까지
발달하다 보니까 구름 두께가 두꺼워지면서 한낮에도 밤처럼 캄캄해지고 호우라든가 천둥이라든가 번개, 우박, 돌풍 이런 강력한 기상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인데 사실 이런 현상들은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해서 더 자주 그리고 더 강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매우 높은 것으로 저희 K에다 예보센터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예, 이 캄캄한 것은 구름 두께가 두꺼워져서 그런 거군요. 네네. 그런데 이번 주도 소나기나 국지성 호우가 이어질 것 같습니까? 네, 이번 주는 모레까지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강하게 확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주로 강원 내륙 지방 쪽으로 소나기가 있겠고요. 예. 금요일부터는 중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좀 자주 내리는 그런 날씨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올 여름 장마에 아주 이 소나기의 특징이 국지적으로 강한 소나기가 내린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강한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청취자분들께서는 이번 주 후반부터는 작은 우산 정도는 하나 챙기고 다니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 시민들이 유념할 점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폭염에서 이제 건강을 지키고 피해를 줄이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것이 일단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는 가급적 야외 작업이라든가 이 외출 같은 걸 자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 물을 많이 마셔드는 것 좋고요. 또 시원한 물로 자주 샤워하시고 특히 이 사무실 같은 데서는 목이라든가 얼굴을 자주 이렇게 물로 씻어주는 것이 굉장히 체온 유지에 좋습니다. 옷은 좀 헐렁하고 면 종류의 옷을 입고요. 평상시대로 음식을 드시되 가급적 수분이 많은 야채나 과일 등을 많이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반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이었습니다. 예, 전원측의 출발사심 1부였습니다. 잠시 뒤 2부 이어갑니다. 예, 전원측의 출발사심 2부 시작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9분 30초 되고 있습니다. 출근길 도로정보 알아봅니다. 유보인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벌써 서울 시내 곳곳에 정체가 무척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로 성산 쪽으로는 종암분기점에서 홍지문 터널까지 시속 10에서 20km 정도로 속도가 뚝 떨어져 있고요. 북부간선도로도 도심 쪽으로 신내나들목에서 하월곡 램프 구간이 정체입니다. 반대 외곽 쪽으로도 월릉분기점에서 신내나들목 구간 속도를 못 내고 있고요. 동부간선도로 도심 방면으로 무척 정체 길이가 깁니다. 상계교에서 성수 분기점까지 길게 밀려서 가고 있는데요. 이 구간 지났는데 48분가량 걸리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모두 강 서쪽 끝에서 동쪽 끝으로 정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행주대교부터 한강대교 지날 때까지는 나란히 속도를 늦추고 있고요. 올림픽대로와 나란한 노들로도 성산대교에서 당산철교, 양화대교에서 여의상류 나들목 구간이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지난 8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산층 이상 부담이 늘어 일부에선 중산층 세금 폭탄이란 말이 나왔는데요. 그 중산층 기준이 연봉 3,450만 원입니다. 어쨌든 정부는 기존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대기업 비과세 감면을 줄이고 종교인과 고소득 농민에게도 과세하는 등 향후 5년간 12조 원을 더 걷겠다는 입장입니다. 제2출발 새 아침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지난 금요일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과 인터뷰를 진행한 바가 있는데요. 오늘과 내일 이틀 연달아 여야 입장을 차례로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민주당 쪽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민주당 최재성 의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입니다. 예, 박근혜 정부의 첫 번째 세제 개편안 어떻게 보셨습니까? 하여튼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는 안을 내놓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434만 명의 월급 생활자들이 세금을 더 내게 돼 있거든요. 예. 이것은 액수의 문제도 따져볼 문제지만 소위 말해서 이명박 정부 시절에 부자 감세를 해놓고 서민들 중산층에게 부담시키는 이런 점에 대한 반발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각 개개인이 부담하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다. 정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 줄어드는 혜택, 사실상 더 내는 세금에 대한 체감률은 부자의 100만 원하고 서민의 10만 원하고 이 체감도도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것은 졸작이다. 그리고 정부가 정작 해야 될 것을 회피하면서 빚어진 일이다. 그래서 반발이 크다. 그래서 이것은 통과되기 어려운 그런 세제 개편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방금 서민 중산층 부담이 더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정부에서 하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서민들은 그 전년 부담이 더 늘지 않았고 연봉 3,450만 원 이것이 이제 상위 28%라고 그러거든요. 이 3,450만 원이 넘어선 그 소득자에게 1년에 16만 원 그러니까 한 달에 한 12,000원 정도 더 늘어나는 것이다. 큰 부담은 아니다. 이런 입장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 1,500만 명 정도가 이 소위 말해서 소득세를 내고 있거든요. 예. 보면은요, 1,000만 원 미만, 또 2,000만 원 미만, 3,000만 원 미만은 사실상 거의 그동안도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 숫자까지 전부 합쳐서 28%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세금을 내는 900만 정도의 숫자가 있는데 거기에 434만 명이면 50%에 가까운 실납세자들이 소득세 납부자들이 지금 세금을 더 내게 돼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전체 숫자는 1,500만이지만 실질적으로 세금을 내는 그러니까 면세점 이하를 제외하고는 980만 명 정도가 됩니다. 예. 거기에 434만 명이 세금을 더 내게 생겼으니 50%의 월급 생활자들이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건 정확히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발도 크고 예. 문제점도 많이 생긴 거죠. 예, 최 의원님 제가 하나만 더 그 추가로 여쭤보자면 지금 우리 세금을 내는 그래 소득세를 내는 비율이 한 50%가 됩니다. 예, 근데 보편적 복지를 하자면서 이 세금을 내는 비율이 50%, 내지 않는 비율이 50%인 거, 이것부터 교정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보편적 증세에 대해서, 예. 저는, 부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전반적으로, 조세 부담률, 감세율이 OECD 평균보다 훨씬 낮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올려야 되는 것은 국민적 동의를 구하면서 해야 될 일이라고 보지만요. 우선 소득세든 뭐 이런 세금들이 다 누진적인 거 아닙니까? 예. 세제의 첫 번째 목표와 의미가 소득의 재분배 역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게 버는 사람보다 많게 버는 사람들이 세율 누진이 더 높은 거죠. 그런데 소위 말해서 1%의 슈퍼부자들의 조세 부담률이 OECD 평균보다 턱없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특히 이명박 정부 때 이 부분을 깎아주고 예. 지금 이 중산층 서민 증세를 하려다 보니까 반발 큰 겁니다. 그래서 보편적 복지를 하기 위한 보편적 증세를 하더라도 예. 서민과 중산층 이 증세를 하더라도 부자들의 턱없이 낮은 세율, 특히 깎아준 세율은 복구하면서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이게 순서가 맞는 것인데 예. 부자 감세 철회하는 거나 증세를 하는 것은 정말 큰일 나는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딱 단정을 해놓고 숫자가 많은 국민들에게 이것을 부담 지으려고 하니까 순서가 거꾸로 된 거죠. 그리고 세금 제도의 본연의 취지, 소득 재분배라는 취지를 완전히 무시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가 스스로 해야 될 일을 방기하고 숫자 많은 국민들한테 전가했다. 그래서 일종의 현대판 인두세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예, 저도 최 의원님하고 생각은 같은데요. 예, 다만 네. 하나 그 통계는 좀 제가 다르게 알고 있습니다. 소득세를 우리가 지금 상위 1%가 부담하는 것이 전체 소득세의 한 20%, 상위 10%가 부담하는 소득세가 전체 소득세의 한 80%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고소득자에게만 자꾸 세금 더 내라 하는 것도 문제가 좀 있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그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외국의 사례를 보면요. 예. 비교가 되죠. 보통 그 OECD 국가들의 평균 소득세율이 50% 이상입니다. 예.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소득세와 같은 세금 제도의 본질은 소득의 재분배 역할입니다. 예. 정부가 그래서 많이 번 사람에게 걷어서 이것을 복지제도라든가 일자리 정책이라든가 이런 데 쓰는 것이거든요. 이걸 통해서 재분배하는 건데 OECD 국가의 평균 소득세 부담률보다 우리가
현저하게 10% 이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액수로 상위 10%가 얼마를 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상위 10%가 내는 세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정상적인 것이냐 이 문제를 먼저 따지고 그것을 정상화시켜 놓고 그 다음에 중간 계층에 해당하는 월급 생활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설득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설득하는 방법도 이런 복지제도와 이런 정책을 하기 위해서 보편적 증세가 필요하니 예. 부자들도 다른 나라 국가 수준으로 우리가 점차적으로 올리고 그러니까 소득이 있는 월급 생활자들도 조금 더 내시고 더 많은 복지 혜택을 받으라는 이런 과정들이 순서인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거꾸로 했기 때문에 지금 반발이 일어난 거예요. 예. 최 의원님께서는 지금 이 보편적 복지를 하기 위해서 세금을 많이 걷거나 빚을 많이 내거나 아니면 우리가 성장을 많이 해서 세금 지출을 많이 거쳐야 되는 그 중에서 뭐 빚 내는 것보다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 그 점은 동의하시죠? 저는 전반적으로 지금 소득세 중간 구간들, 예. 중산층이나 서민들의 담세율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OECD 평균보다. 이것을 점차적으로 올려야 되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예.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우리가 정부에서 정책적 대안을 내놔야 되는데 우선 봉급 생활자들의 가처분 소득이 점점 줄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양극화가 심화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월급 300만 원을 받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손에 쥘 수 있는 각종 연금이라든가 세금을 내고 난 다음에 손에 쥘 수 있는 돈이 20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세금을 더 물리는 방식은 제가 보기에는 정부에서 따져봐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런 것을 예.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정책을 내왔어야 되는데 이번엔 그것이 이제 어그러진 거죠. 예, 대신 이제 보편적 복지를 한다는 것인데요. 5년 동안에 135조나 돈이 필요하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꾸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고소득자 부담이 더 늘어나고 이런 구조기 때문에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인세라든가 또 소득세 최고 구간을 현재 800만 원에서 3억까지 이 중간 구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8,800만 원 버는 사람이나 2억 9,900만 원 버는 사람이나 지금 세금 내는 비율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1억 5천만 원 구간을 저희들이 신설하자고 했고 작년에 여야가 사실상 합의됐는데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당시 박근혜 대표께서 반대를 해서 지금 현행 3억으로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득세 중간 구간 1억 5천 같은 것을 신설하고 이러면서 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국민적 설득을 해나가는 것이 저는 맞는 순서였다. 그런데 그런 걸 안 하고 법인세 깎아준 것도 그냥 놔두고 소득세 중간 구간도 안 하고 그러고 숫자 많은 사람들한테만 하니까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는 이 나름의 긍정성도 지금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이 정부가 현재 조세 부담률 20.2% 이걸 이제 2017년까지 21%로 올린다는 건데 사실 우리도 사회 보장 부담까지 포함하면 현재의 그 조세 부담률이 한 27%가 됩니다. 4대 보험을 포함하면 그렇다는 얘기인데요. OECD 평균이 한 33% 정도인데 우리가 몇 % 정도로 앞으로 그 세금을 올렸으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21%까지 올리겠다고 얘기하는데 참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2007년도에 이미 우리 조세 부담률은 21%였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그것이 더 줄은 이유가 부자 감세를 해줘서 지금 뭐 추산이 다 다릅니다만 약 70조에서 80조 정도 세금을 덜 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부자 감세 탓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2007년도 참여정부 말기에 이미 조세 부담률이 21%를 달성을 했었는데 그걸 부자 감세로 퇴행을 시키고 다시 또 2007년 수준을 회복하겠다고 목표로 삼고 있으니 그것은 이제 자명해진 거죠. 그러니까 우선 부자 감세 철회해서 2007년도 당시에 21%를 그걸로 달성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보편적 증세를 위한 국민적 설득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세운 21%가 참 무망하고 황당한 목표가 되는 셈이죠. 예, 지금 새누리당은 조금 다른 얘기를 하거든요. 이 부자금세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계층에게 이제 세금을 내렸다는 것인데, 뭐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그 점은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여쭤보기로 하고요. 예,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회가 전반적으로 앞으로 심의를 하겠지만 민주당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것인데, 이 반드시 수정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입니까? 전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소득의 재분배라는 이제 세금 제도의 본래의 의미와 목적을 완전히 망각해서요. 재분배 기능보다는 지금 양극화에 기초한 우리 사회 틀을 그대로 유지하는, 다시 말해서 부자들의 누진을 애써 회피하다가 지금 이런 결과가 났기 때문에요. 개재에 지금 말씀하신 보편적 증세의 문제부터 전반적인 세제 문제를 여야가 이번에 가슴 터놓고 얘기를 해서 이것이 단순히 430만 명에게 더 세금을 부과하는, 그다음에 액수가 많다 적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턱없이 낮은 우리의 조세 부담률을 높이기 위한 경로, 시간표, 또 그 디자인을 이번에 해나가면서 그 전체적인 디자인 속에서 이번에는 무엇을 하자, 이런 것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 전체적인 디자인이 없이 그때그때 세수 부족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났어요. 그래서 이 계제의 그런 근본적인 논의를 함께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3,450만 원 이 기준선을 높이는 것을 검토를 한다. 또 신용카드 공제율을 이 10%로 낮추려다 다시 15%로 그대로 하겠다. 또 이게 근로소득 공제율을 낮춰서 평균 부담 금액인 16만 원을 조금 더 낮춰보겠다. 뭐 이런 주장들이 나오는데 그 정도면 만족하실 수 있습니까? 그야말로 그것은 언발의 오줌 누기 같은 것이라고 봅니다. 1억 5천만 원 구간을 신설을 하면 연간 약 4천억에서 5천억이 더 들어오거든요. 예. 그걸 피하고 왜 증세폭을 조금씩 또 수정하는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구간을 신설해야지 이게 해결되는 것이죠.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민주당 최재성 의원이었습니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골뱅이 YTN 날스타트 트위터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좋은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얼마 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삼성의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애플의 아이폰2, 아이패드 등에 대해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한 미국 무역위원회 ITC의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번엔 삼성 제품이 문제됐습니다. 예고된 대로 미국 무역위원회가 삼성의 일부 스마트폰 제품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내 수입 금지 결정을 내리는데요. 삼성은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항고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과연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까요? 자세한 이야기 특허 전문가로부터 알아봅니다. 전종학 변리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 변리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전종학 변리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먼저 이번에 수입 금지 결정을 내린 ITC 미국 무역위원회 어떤 곳입니까? 어떤 결정권을 갖고 있는 곳인가요? 예, 변호사님도 잘 아시다시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는 미국의 대외 교육이 미국 내 어떤 생산, 미국 내 고용 그리고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그리고 운영상으로는 독립성을 가진 준사법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ITC 판결의 법적 근거를 보면 미국 관세법 337조를 들 수 있는데요. 여기에 우리에게 좀 익숙한 정부 보조금 덤핑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울러 지식재산권 침해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관련 제품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수입 금지 조치 그리고 불공정 행위의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통상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접하고 있는 상계의 관세에 따른 수입 규제보다 훨씬 큰 피해를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번에 삼성전자가 침해한 것으로 결론이 난 특허가 이 애플 특허 2건이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렇습니다. 청취자들이 알기 쉽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미국의 특허 번호를 따서 949번 특허 그리고 501번 특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501번 특허는 하드웨어 특허로서 중요성이 떨어지고 949번 특허를 저희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949번 특허는 저희들이 스마트폰을 볼 때 스마트폰 표면에 아이콘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정확하게 손가락으로 터치를 해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정확한 위치에 터치를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어떤 사용자 패턴을 기억해서 정확하게 인식하는 그런 기술에 대한 것이고 애플의 가장 중요시하는 특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에서는 이거 스티브 잡스 특허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특허, 이 터치 스크린 이 타치하는 이 스티브 잡스 특허는 이미 미국 특허청에서 무효 판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현재 상황을 보면 미국에서 무효 판정이 확정된 게 아니고 미국 특허청의 재심사 과정에서 무효 예비 판정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무효 예비 판정이라는 것은 미국 특허청에서 충분히 뒤집어질 수 있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아직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ITC는 어느 정도 결정 시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미국 특허청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따라서 미국 특허청에서 특허 무효 예비 판정이 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ITC에서 판단했다고 해서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 지금 관심은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지난 3일 오바마가 애플에 대한 ITC의 수익 금지 최종 판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이 행사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희들 볼 때는 행사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보여집니다. 예. 왜냐하면은 지난 3일 미국 무역대표부가 거부권 행사에 기초 근거로 삼은 것이 표준 특허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삼성과에 관련된 것은 표준 특허가 아니고 일반 특허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일반 논리에 따라 ITC의 결정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부에서는 오바마 행정부가 형평의 논리라든지 지금 제기되고 있는 보호 무역주의에 대한 어떤 우려를 의식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미국 내에서 미국 US ITC의 권위가 이번 거부권의 행사로 상당히 약화되었다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ITC의 논리대로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즉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렇군요. 이 삼성은 법적 절차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 오바마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항고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삼성 입장에서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스티브 잡스 특허가 현재 최종적인 무효 결정이 내려진 것은 아니지만 무효 예비 판정이 내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불복 절차를 밟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불복 절차를 밟는다면 미국 순회 항소법원에서 최소한 연말은 되어야 재판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예,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든지 변수가 있긴 합니다만 이번 ITC 결정이 앞으로 남은 애플과의 소송에서 어떻게 작용할까요? 물론 불리한 건 사실입니다. 불리한 건 사실이지만 이번 ITC 결정에 중요한 거는 이제 디자인의 권리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또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기존에 삼성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디자인 특허, 애플의 디자인 특허 주장이었습니다. 삼성의 초기 모델이 애플의 디자인과 매우 유사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ITC에서 디자인에 대해서는 비침의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앞으로의 구도는 애플의 소위 상용 특허와 삼성의 표준 특허의 구도가 되는데 이것은 삼성이 소송적으로나 삼성의 기업 이미지 측면에서 나쁘지는 않은 구도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번 ITC 판결이 삼성에게는 악재이면 틀림없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디자인 침해는 아니다. 그것은 거의 확정이 됐는데 이 ITC 이번 결정으로 그 삼성 제품이 물론 구형 제품이 그 앞으로 이제 수입 금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에 미칠 영향 그래서 제한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삼성이라는 브랜드의 타격이 좀 크겠죠.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생각을 좀 틀리게 합니다. 삼성이 이 애플이 사실상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열었습니다. 물론 애플의 제품이 기존에 있는 기술을 어느 정도 반영한 제품이긴 하지만 분명히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열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삼성이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열린 시점에 어느 정도 리스크가 줄어든 시점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삼성의 이미지는 초기에 애플이 초기 모델과 매우 유사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 초기에 삼성의 부정적 이미지가 있었다면은 점점 소송 진행 과정에서 지금 어느 정도 삼성의 부정적 이미지는 약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특정 판결에 의해서 큰 타격을 입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네. 예, 지금까지 전종학 변리사였습니다. 예, 출발 사침 2부였습니다. 3부 8시 10분에 이어갑니다.